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과 통계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4주차이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13주차에 했던 거 잠깐 살펴볼까요? 13주차에 했던 것은 이제 실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과 통계 실습 자료 9번서부터 13번까지 했죠. 그래서 백분위수, 4분위수 계산하는 거, 순위와 백분율 계산, 표본분산과 표준편차 계산, 기술통계법 활용, 공분산과 상관계수 계산 이렇게 5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뭐 실습 동영상 보시면서 아마 또 실습을 해보셨고 또 실습 과제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을 듯 싶은데요. 뭐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엑셀 가지고 실습을 했는데요. 다음 연도에는 SPSS 가지고 실습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표하고 하실 때 이제 빈도 분석하고 교차 분석까지 해보셨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평균 차이 분석이라든지 또는 뭐 분산 분석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좋은 결과와 해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회귀 분석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듯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연도 강의에서는 지금 이번 학기에 했듯이 이론 부분을 갖다가 중간점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을 뭐 설문조사하고 뭐 분석하고 하는 걸 뒤에 나가는 거 이걸 조금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내년 2학기에 이 과목을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이번 학기에 다 해치우고 싶으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표본 추출을 갖다가 뭐 정교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다른 곳에서 또는 다른 직장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실 때 표본 추출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잘 맞는 거 그리고 좋은 거, 정교한 거 이런 것을 선택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시면 표본 추출하고 설문조사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강의안을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5번째 강의안입니다. 그리고 69쪽입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은 이제 크게 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2가지로 나누고요. 그러면서 또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편의, 판단, 할당 표본 추출법으로 3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단순 무작위, 그리고 층화, 군집 이런 3가지 표본 추출법으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6가지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번 주차 강의를 또 한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우리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모집단의 각 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지 않은 조건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집단의 각 구성 요소가 선택될 확률을 알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집한 자료가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지에 대한 추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조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규모가 커서 표본 프레임을 입수하기 어려운 그런 조사 같으면은 이런 비확률 표본 추출법을 정말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표본 프레임을 작성하기 위해서 또는 그 표본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보면은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의 표본 추출법, 판단 표본 추출법, 그리고 할당 표본 추출법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인데요. 자,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은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본으로 추출되는 것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연 표본 추출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편입표본 추출법은 임의로 선정한 지역 그리고 뭐 시간대에 조사자가 원하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표본 추출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했던 표본 추출 방법이 대부분 이 편입표본 추출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TV 뉴스에서 저녁 7시에 뭐 서면을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를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그 행인을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게 이제 편의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한 표본 추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은 장점이 있죠. 어떤 거냐면은 표본 추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표본 추출의 절차가 간단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고 응답에 협조하는 대상들만을 조사함으로써 응답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포함 오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편입표본 추출 방법은 주로 이제 그 탐색적인 조사 또는 설문지의 사전 조사, 설문조사할 때 이제 본조사 이전에 사전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편입표본 추출 방법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판단 표본 추출법입니다. 그래서 판단 표본 추출법은 조사 문제를 잘 알고 있거나 또는 모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특정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 목적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조사자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라고 생각하는 표본을 하나씩 선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자가 조사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도적으로 추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 표본 추출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판단 표본 추출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편의 표본 추출 방법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임의로 구성한다, 표본을 구성한다,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판단 표본 추출 방법이나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이나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채 표본을 추출하는 편의 표본 추출 방법과 달리 그래도 판단 표본 추출 방법은 조사자가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표본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그 편의 표본 추출 방법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단 표본 추출 방법의 장점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표본을 선정하기 때문에 좀 그 표본 추출하는 게 비교적 쉽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표본 추출과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적게 소요된다라고 하는 게 장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집단을 대표하기 어려운 표본이 선정되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못하는 정교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그 판단 표본 추출 방법을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조사자의 판단의 정확성 정도에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이 좌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자신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표본의 대표성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조사자의 판단이 좀 정확하다라고 하면 표본의 대표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조사자의 판단이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렇게 추출한 판단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해서 추출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판단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할 때는 조사자는 그 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표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조사자가 필요한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먼저 접촉한 대상의 소개를 받아서 연속적으로 새로운 표본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본 추출 방법을 또 눈덩이 표본 추출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우리 대학원에 대학원에도 이제 재무부동산학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이제 그 재무부동산학 전공 대부분 이제 부동산학을 하시는데요. 석사, 박사,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박사 학위 청구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논문을 쓰셨던 박사 과정 학생분 중에 하나가 여러 명이 그 논문 심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눈덩이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였냐면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요. 그런데 그 토지보상을 받은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설문을 돌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결과 또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상을 받았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상 받은 사람들 목록을 구한다라고 하면 좋을 수 있을 텐데, 자 그게 사실은 좀 사적인 정보, 민감한 개인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좀 본인이 알고 있는 보상 받은 사람 찾아내서요.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자 의 소개로 다른 응답자를 또 찾아내고 하는 방법을 취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50명 정도를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한 분한테 설문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그분 소개를 받아갈 다른 분도 설문 받고 그 다른 분의 소개를 받아갈 또 다른 분 설문을 받고 하는데 시간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문조사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설문 문항 만드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것, 이거는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 같으면은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하던 그런 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판단 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하나, 눈덩이 표본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할당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은 모집단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분류 기준을 미리 정해 놓고요. 그리고 그 분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전체 표본을 여러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필요한 대상을 추출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출된 표본이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측면에서 어느 한 부분으로 편중되지 않고 모집단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모집단의 특성에 비례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앞에 두 가지 방법보다는 정교한 방법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시장에서 해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그런 표본 추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조사할 때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구매했느냐, 누가 어떤 걸 구매했냐, 뭐 이런 걸 이제 조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사자가 성별, 그리고 연령대, 그 다음에 뭐 롯데카드 소지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고객들을 쭉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고객 집단별로 그러니까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는 그 고객 집단별로 필요한 표본의 수를 할당하는 그런 그 표본 추출 방법을 할당 표본 추출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매 고객의 30%가 30대 연령층이다라고 하면 조사자는 전체 표본 가운데 30%를 30대 연령층에 이제 할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별로 나눴을 때 여성이 45%이다라고, 여성이 더 많겠네요. 여성이 60%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전체 표본 가운데 60%는 여성에게 할당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당 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할당 표본 추출법을 이용해 가지고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분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표본을 모집단에서 나타나는 각 집단의 비율을 근거로 해가지고 추출하는 게 할당 표본 추출법인데 여기서 분류 기준 즉 뭐 지역이라든지 연령, 성별, 뭐 소득 수준 뭐 이런 그 분류 기준
특성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분류 기준을 세우고 그 분류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할당 비율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집단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예를 든 거에서 구매 고객의 30%가 30%를 30대 이거 죄송합니다. 전체 표본 가운데 30%를 30대 연령층에 할당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30대 연령층에서 그 30%의 표본을 추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30대 중에서 각 그 집단 내에서 이제 판단 표본 추출 방법 또는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그러니까 그 분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의 그 각 집단에 할당한 비율을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표본을 추출할 때는 판단 표본 추출 방법 또는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이 죄송합니다. 상업적 시장 조사에서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할당 표본 추출법이 비록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사자가 집단 분류 기준을 잘 선정한다라고 하면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그 표본을 추출했는데 그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 즉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 표본 추출법이나 판단 표본 추출법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표본의 대표성이거든요. 근데 할당 표본 추출법은 모집단 내에 상이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대상들을 표본 집단에 적절히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 표본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 시장 조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학문적 시장 조사, 학문적 조사에서도 이 할당 표본 추출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학문적 시장 조사, 학문적 조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위 논문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설문조사에서도요. 사실은 표본 프레임 구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표본 프레임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제 층화 표본 추출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가 변동률 그러니까 그 지가 변동률 그 표본지를 추출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은 뭐 층화 표본 추출 방법과 같은 그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비해서는 좀 정교함이 떨어지긴 하지만, 즉 다시 말해서 표본의 대표성을 만족시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가장 크게 해줄 그런 그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자, 할당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해 추출된 각 집단의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각 집단별 측정 자료가 정규 분포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또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그런 그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런 경우 같으면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처럼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표본 오류 같은 것, 요 크기를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장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각 집단의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보통 30개 이상일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성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연령대별로 나눈다. 연령대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나누면은 정말 5개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별로 나누면 2개로 분류하는 거죠. 2 곱하기 5에서 결국 10개의 집단으로 이제 나눠 놓는 겁니다. 그리고 10개의 집단으로 나눠 놨을 때 그 각각의 집단에 30개 이상,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각 집단별로 그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평균의 표본, 정말 평균의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것이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됩니다. 정규 분포에 매우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굉장히 정확하게 추정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사 결과가 모집단의 특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표본의 추출과 관련된 오류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정말 그 어림잡아 좀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모집단에 많은 수의 변수, 그러니까 분류 기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정말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분류할 수 있어가지고 아까 성별 같으면 2개지만은 연령대는 한 5개로 분류했잖아요. 5개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 모든 변수와 모든 특성을 대상으로 할당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이게 또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기준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그것도 어렵고요. 찾아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분류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할당 그 비율을 찾아내는 건 더 어렵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문제점이 있다 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상업적인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주요 대도시에서 1,200명의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이제 조사 대상 지역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역이 이제 분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특별시, 광역시 별로 다 이제 나눠 볼 수 있죠. 그리고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크죠. 그래서 서울은 뭐 명동, 영등포, 상계동, 잠실, 논현동 뭐 이렇게 5개로 또 세분하고 부산은 뭐 남포동, 서면, 해운대 이렇게 3가지로 세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지역별로다가 표본을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200명이다라고 했을 때 서울에 이제 450명을 배분을 하는 거고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 인구 다 합쳐도 서울시 인구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조금 서울시 인구가 적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서울시에 450명을 할당을 하고요. 네, 부산은 남포동, 서면, 해운대 해가지고 90명씩 270명을 할당을 하고 그다음에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규모가 비슷하니까 뭐 그중에 인천이 또 더 많기는 하지만요. 인구수가 비슷하니까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100명씩 할당을 하고 울산은 80명을 할당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하는 방법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정말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분류 기준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분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고 할당 비율을 또 이렇게 정확히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교하고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분류 기준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분류 기준에 따라 가지고 표본 비율을 할당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 2번째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판단 표본 추출 방법이다. 그래서 조사자가 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지식도 많이 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표본을 추출하는 거 이게 이제 또 어느 정도 정교한 그런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번 그 재무부동산과 통계 시간에 설문조사 하면서 했던 방법, 그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은 이거는 주로 이제 사전 조사할 때 많이 쓴다, 예비 조사할 때 많이 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판단 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하나, 눈덩이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사람 이렇게 알아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자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응답자를 만나고 해가지고 이제 표본 정말 그 설문조사하는 방법, 조사하는 방법, 그걸 이제 눈덩이 표본 추출법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방법도 많이 이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뭐랄까요? 소수자들, 그러니까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소수자들이라든지 뭐 또는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중에서도 빈곤층이라든지 하는 분들을 갖다 이렇게 설문 대상자로 정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 눈덩이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설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